지금 강원도 강릉 산불이 상당히 확산됐고 지금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뉴스특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강원도 강릉 산불, 지금 현재까지 진화 작업은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영상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도시 곳곳이, 시내 곳곳이 불길에 휩싸였고 마치 어떤 곳은 폭격에 맞은 것처럼 집과 나무들이 불에 시뻘건 불길에 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상황인데, 그런데 조금 전에 그야말로 단비 같은 소식이 진짜 들려왔어요. 조금 전에 강원도 강릉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일단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철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강릉 경포 펜션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오후 3시를 지나면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풍급 강풍도 지금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빗방울이 잦아들었지만 약한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였던 불길도 보이지 않고 있고 수증기 정도만 나고 있습니다. 주불도 거의 잡혀가면서 산림당국은 곧 주불 진화 완료를 선언할 전망입니다. 주민들이 속속 피해 현장을 찾고 있는데요. 급하게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은 폭삭 주저앉은 건물을 보며 한숨만 쉬는 모습입니다. 강릉 산불은 오늘 오전 8시 22분쯤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불이 초속 30m의 태풍급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는데요. 바람이 워낙 강하다 보니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발생 초반에는 강풍으로 인해 진화헬기가 뜨지 못했습니다. 산림당국은 8,000리터급 초대형 헬기까지 동원했지만 강한 바람으로 이륙조차 못했다. 오후 2시 30분쯤부터 헬기 3대를 투입했습니다. 불이 난 지점 인근에 골프장과 민가 그리고 펜션이 있는데 현재까지 60여 채가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포동 일대 7개 마을에서 300여 명이 아이스아레나에 마련된 대피소로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산림은 현재까지 170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올해 처음으로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지역의 소방력을 강릉으로 집결시켰습니다. 산림당국 역시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 파악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강릉 산불 현장에서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그야말로 단비 같은 소식, 말 그대로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지금 비가 내리기 오후 3시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물론 빗방울이 조금 지금은 잦아들긴 했습니다만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얼마나 지금 천금 같은 지금 비가 내려준 거예요. 그리고 바람도 강해가지고 앞서 보셨죠? 소방대원분들이 물을 뿌리는데 그 물줄기가 휘어집니다. 그 정도로 바람이 거셌는데 일단 김현주 평론가님, 오늘 오전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일단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8시 반경부터 아마 이 불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네.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그리고 운정동에 있는 경계 지역의 야산에서 산불이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 불이 난 지역은 경포호와 선교장 인근의 소나무 숲이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이 소나무가 부러지는 과정에서 전기줄을 건드리면서 불씨가 발화가 된 모양이에요. 이것이 이제 산불로 확산이 됐는데 거기에는 아무래도 이 건조한 날씨하고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강풍이 불었기 때문에 이게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됐는데 당시 강릉시에는 강풍경보 그리고 건조경보 이것이 동시에 발효 중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야말로 불이 급속하게 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건조한 날씨에 앞서 장진철 기자 얘기 들으셨죠? 초속 30m래요. 태풍급 강풍까지 더해지는 바람에 불이요 삽시간에 강릉 일대로 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다행인 건요, 박성배 변호사님, 다행히 인명 피해 상황은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서 이 곳곳에 그림 보셨습니다만 뭐 가옥이 타기도 하고요, 산림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산불이 삽시간에 산을 넘어서 경포대 인근으로 확산되고 이후로도 해안가를 따라 수시간에 걸쳐서 확산되다 보니 시설 피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산불 영향구역 370헥타르에 이르고 산불의 진화율은 약 65%로 추정됩니다. 시설 피해는 주택 17동, 펜션 12동, 호텔 4동, 기타 1개소 등 총 35개소가 소실되거나 일부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지역 문화재인 강릉 방해정에도 부분 피해가 발생한 상황인데, 오늘 오전 강릉시 경포동 10, 11, 13, 15, 17통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재난안전 문자 메시지도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47가구 303명의 주민이 강릉 아래나 사천 중, 초당, 초교 등으로 각각 대피한 상황입니다. 호텔 등에서 대피한 관광객 708명까지 더하면 대피 인원은 모두 1,011명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세요. 저 매캐한 연기, 지금 시뻘건 불길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만, 매캐한 연기로 앞이 시야가요. 시계가 확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짙뿌연 이 연기들로 지금 이 시내 곳곳이 가득했습니다. 주민분들이 대피를 하면서도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 얘기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요. 우리도 집에 있다 보니까 한 9시 됐는데 그냥 불이 골프장인 데서 날아오고 이 뒤에서 날아오고 그래갖고는 뭐 쫓겨나왔지. 일로 차 끌고 일로 나왔죠. 불이 지금 집에 붙을까 봐 겁나죠. 근데 이렇게 바람 부는 거 처음 봤어요. 몰라. 아유.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을 전하시는 주민분들이 인터뷰 도중에도 몸을 가누기가 힘들 정도로 순간 초속 30m의 바람이 불다 보니까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몸은 빠져나왔습니다만,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주민 말씀처럼 집이 걱정되고 불에 탈까 걱정되는 그런 마음 정말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진짜. 네, 소방당국이 오늘 오전 9시 18분경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요. 신속하게 인력과 장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보시는 것처럼 강풍이 저렇게 거세면 헬기 자체가 투입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산불은 사실 헬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9시 43분경에는 최고 수준이죠. 대응 3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대응 3단계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발령된 것일 정도로 신속하게 진화해야 되고 시급성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5개 이상 시군구에서 자원이 동원되는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최대 풍속 30m의 강풍이 불고 있고 현재도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헬기 투입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산림과 소방당국은 인근에 헬기 10대를 대기시켜 놓은 상황이고요. 네. 인력 1,277명 그리고 장비 109대를 동원해서 지금 강풍에도 불구하고 진화 작업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소방당국 그리고 공무원분들이요, 지금 애가 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각이 4시 반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일몰 시각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이 해가 지기 전에 뭔가 주불은 다 잡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무감, 그런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아마 지금 손발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요, 전문가분 연결해서 오늘 강릉 산불이 이렇게 커진 데 대한 원인과 배경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승배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김승배 본부장도 지금 보시면서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오늘 불이 앞서 기자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강릉 지역에 특수한 기상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봄철만 되면 거의 매년 발생하는
그런 산불 다발 지역이긴 합니다. 거기에 이제 지형적인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그러니까 편서풍지대에 있기 때문에 네. 늘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서풍이 붑니다. 그러면 이 서풍이 타고 사회 막혀서 올라가다 내려갈 때는 건조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겨우내 뭐 그렇게 큰 눈, 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산의 낙엽이 다 지금 바짝 말라 있고요. 며칠 전에 비가 내리긴 내렸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뭐 금방 봄철 강한 햇빛으로 증발이 돼서 이렇게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거든요. 그 정도 양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군요. 금방 2, 3일이면 다시 건조지구가 내려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가 이 지역의 어떤 특징적인 백두대간의 동쪽의 어떤 특징적인 기상 현상이 있고 네. 또 늘 서풍이 부는데 그냥 서풍이 아니라 또 양간지풍이라고 그래서 네. 아주 이 지역의 지역 특수풍이 붑니다. 지금 그 현상 때문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앞서 이제 인터뷰해 주신 주민분들 보니까 인터뷰를 하시면서도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순간 초속 30m면요, 본부장님. 네. 어느 정도의 세기입니까? 앞서 몸을 잘 못 가누시더라고요. 자동차 시속으로 말하면 초속 30m면 시속으로 하면 110km 정도였거든요. 우리가 시속 100km 고속도로 110km 달리잖아요. 네. 그 정도 센 바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세기군요, 진짜. 네. 태풍 때도 그 정도의 바람이 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건조한 데다가 지표면과 이 수목들이 건조한 데다가 바람까지 타다 보니까 급속도로 불길이 번진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본부장님 네. 지금 이 헬기가 이 산불 진영 헬기가 뜨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죠. 바람에 아주 취약한 게 헬리콥터거든요. 네네. 저 산불 진화도 아주 좋은 일이지만 우선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 바람이 이렇게 강하게 불 때는 진화에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헬기가 뜨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냥 3, 4일 어떤 때는 일주일 지켜만 볼 수밖에 없죠. 강한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설악산 꼭대기에는 태풍급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나마 지금은 바람이 잦아들어서 다행히 산불 진화형 헬기가 이륙을 했다고 또 그런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네. 근데 앞서 장진철 기자 얘기로는요. 본부장님 네. 지금 오후 3시쯤부터 비가 내리고 있다는 이게 산불 진화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안 내리는 것보단 좋죠. 지금 강릉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한두 시간 3mm 정도 왔거든요. 네. 자, 이 정도를 헬기로 만약 환산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 지금 뿌리는 격이거든요. 헬기는 물론 이제 많은 양을 좁은 지역에 확 퍼붓는 거고 네. 지금 내리는 비는 뭐 소나기는 아니지만 이 산불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도와주는 그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네. 산불을 진화하는데 상당히 그야말로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왔습니다만 김진태 강원지사 얘기가 조금 전인 오후 4시 반쯤에 주불 진화는 완료했다는데 그렇더라도 김 본부장님 혹시 안심하기엔 이른 단계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산불은 거대한 어떤 전소 나무가 탔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꺼졌다 하더라도 지금 바람이 살살 불어주면 부채질하는 거거든요. 꺼진 불꽃이 우리 아궁이에 부채질하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네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산불이 거대한 산불은 겉보기에 꺼졌어도 2, 3일 동안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잔불 정리까지 완전히 마무리돼야 좀 안심을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하지만 비가 내리는 게 이 산불의 잔불을 잡아주는 데는 아주 큰 효과가 있고요. 지금 이 순간은 바람이 좀 약해졌거든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아마 헬기를 이용해서 그렇군요. 진화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참 이 봄철만 되면 특히 강원 지역에 이런 대형 산불이 나서 주민분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네. 혹시 본부장님 이런 산불이 났을 때 주민분들 대피 요령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이 이제 대개 산불이 한 80%가 실수로 발생한다는데 이번은 원인이 강한 바람에
보니까 소나무가 부러졌고 네. 그 소나무가 전봇대를 덮쳤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합선에 의해서 스파크가 일었고 아하. 이때 바람이 안 불었으면 확 번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 네. 그냥 그 스파크 난 곳에서만 그냥 그 조그만 불이죠. 그래서 이 항상 이 영동 지방에 산불이 날 때는 강한 바람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데요. 뭐 빨리 당연히 그 보고 빠른 신고했을 테고 지금 집 주변으로 산불이 다가오고 있으면 집이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가스 같은 걸 잠그고 거기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혹시 뭐 산중에서 이 산불을 혹시 맞닥뜨렸을 때는 뭐 바람을 등지고 펴나 뭐 혹시 네. 그런 요령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괜찮은데 조금 뭐 100m가 입이 떨어진 곳에서 지금 산불이 막 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 보이니까 바람도 보이고 바람도 느끼고 네. 그러면 좀 떨어져 있을 때는 산불을 내 등에 뒤고 네. 그러니까 산불이 오는 방향 그러니까 아하.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빨리 뛰어서 대피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내가 지금 산불에 갇혀 있는 조건이면 아. 바람길 따고 따라가면 계속 불이 따라오는 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아. 빨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약간 이 구분되는군요. 불난 지역에 화재 지역에 갇혀 있을 경우 아닌 경우가 좀 네, 구별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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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 본부장님 오늘 말씀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님 연결해서 여러 가지 얘기 짚어봤습니다. 이준 변호사님, 지금 이제 다행히 오후 4시 반쯤부터 이제 김진태 강원지사가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주불 진화는 완료됐지만 앞서 전문가 얘기도 잔불 정리까지 마무리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안심할 수는 없는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강릉하면 우리가 이 늘 떠오르는 게 여기는 또 문화재가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강릉 남곡동 산불이 번지면서 국가지정 문화재이자 명승 지역인 포함된 경포대 인근 지역까지 번지고 있어서 아하. 문화재 보호에 굉장히 지금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사실 화재가 경포대 인근까지 접근했기 때문에 경포대와 선교장에는 사전 살수 작업 중인데요. 경포대 같은 경우에는 현판 7개를 떼어내서 인근의 오죽헌 박물관으로 옮기는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보세요. 이 사진만 보세요. 사진만 보시더라도 아마 강릉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곳 전부 문화재, 오죽헌, 경포대, 금난장, 방해적 전부 문화재들 다 밀집된 곳이 강릉입니다. 이 말씀하시죠,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현판 옮기는 작업 중인 강릉 경포대 같은 경우에는 살수 작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무사한데요. 시도 유형문화재인 방해정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소실됐고요. 비지정 문화재인 상영정은 안타깝게도 전소되었다고 아이고. 합니다. 또 강원도 문화재 자료인 금난정 같은 경우에도 산불에 피해를 입었는데요. 유형문화재인 호해정 같은 경우에는 인력 진입조차 지금 금지가 되어 있어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방해정이 네. 지금 불에 타 검게 그을린 모습입니다. 말씀하시죠, 네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이 밖에도 강원도에는 유형문화재로 경양사가 있는데요. 사전 살수 작업이 다행히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신민석 기자님,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강릉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죠. 네, 먼저 산림청과 소방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사이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현무책을 언급하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조기 진화를 해달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이제 이도훈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는데 네. 특히 이제 그 산불 영향 우려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을 빨리 좀 대피시키고 그 다음에 선제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해가지고 최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부분을 좀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요. 물론 지금 문화재가 화재 이 불길에 휩싸이고 또 이 엄청난 연적의 살림이 타들어가는 것도 정말 안타깝지만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소방당국과 공무원분들이 이 진화 완료에 이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각이 일몰이 가까웁니다. 해가 지는 시각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서도 소방대원분들, 공무원분들 안전도 정말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강릉 화재 소식은 이어지는 정치 와이드와 또 MBN 뉴스7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오늘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도와서 정상입니다. 연훈항사법계 무량 불처정동요 이대도량 신민섭 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오늘 어떤 일정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미 특별 사면되고 병원에 계시다가 대구에 사저로 들어간 게 2022년 3월이었는데 물론 그 이후에 외출은 뭐 하셨었겠죠. 뭐 병원도 가시고 그랬을 테고 뭐 만남도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인 어떤 외출이나 만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걸 제외하고는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대구에 공식 외출을 했습니다. 공식 외출이라는 거는 일정을 언론에 알리고 지지자들도 몰려들고 하는 이런 뭐 외출은 처음이었는데 뭐 지금 자막도 나옵니다만 뭐 1년 만인 것 같아요. 귀향 대구의 이 사저, 대구 사저에 간 지 1년 만에 지금 공개 외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3월이니까 1년 1개월 만인데요. 네. 그 오늘 보시면 이제 그 흰색 그 위도스를 입으시고 베이지 바지 그리고 진주 목걸이를 하시고 뭐 머리는 전형적인 본인의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를 한 네. 상태에서 그 동화사를 찾아가지고 설법전 앞에서 의현 큰 스님을 만나가지고 꽃다발을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통일대불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그 앞에서 합장을 하고 분향을 한 뒤에 20여 분 동안 큰 스님으로부터 축원을 받고 또 덕담을 듣는 이런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네. 1년여 만에 공개 외출인 만큼 진짜 궁금한 게 많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저기가 어디길래 1년 만에 공개 일정인데 간 것이며 또 저기는 그런 박 전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는 곳이며 등등등 이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늘 방문한 장소는 대구의 대표적인 사찰 동화사입니다. 대구의 사찰들은 주로 팔공산에 위치해 있는데 이 동화사, 파괴사, 갑바위, 수대골 등이 연이어 있으면서 많은 대구 시민들이 방문하는 장소입니다. 이 대구의 아들 박성배 변호사님도 저곳 많이 가보셨어요? 저 어린 시절에도 상당히 많이 방문한 장소입니다. 친구들끼리 모임도 많이 하고 등산도 많이 하고 많은 어른들이 방문하는 대구의 대표적인 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동화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5년에 자신의 법명 선덕화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측근 유영하 변호사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의현 방장 스님이 친분이 있으셔서 의현 스님이 방장으로 초대되자 축하난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의현 스님이 박 전 대통령 생일에 축하난을 보내오면서 건강이 괜찮으시면 동화사에 오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했고 최근 건강이 좋아지면서 동화사에 오게 됐다고 그 방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1년여 만에 외출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이 어떤 인연이 있기에 간 거냐 이런 것도 궁금하지만 손정희 변호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두문불출하다 보니까 건강은 한 것이냐 뭐 이런 것도 궁금했잖아요. 네, 오늘 근데 박 전 대통령 모습 보시면 다리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보이시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건강 상태가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100명 정도 지지자들이 몰렸는데 또 가볍게 악수를 하면서 밝게 웃기도 했었고요. 네.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걸을 때 이제 안에서도 좀 차를 타고 이동한다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다 하다가 발을 좀 잘못 디디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다리에는 불편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표정도 받고 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라는 점에 많은 분들이 좀 안도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네. 특히 옆에 보시면 유영하 변호사가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도 오늘 건강이 1년 전보다는 많이 좋아지셨다. 네. 평지는 쉽게 걸으시지만 아직 오르막이나 내리막을 걷기에는 불편해하신다 이런 말도 덧붙이기도 했었고요. 특히 합장 이후에 이제 큰 스님과 비공개 오찬도 가졌습니다. 네. 이제 대외 활동을 하기에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회복했다라고 보일 수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덕담을 하는 과정에서 스님이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을 기를 때는 조금 밝게 웃으시고 네. 생각을 치시기도 했지만 또 비선 실세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는
표정이 좀 굳어지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대외 활동은 하지만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주제에 그렇죠. 대해서는 경계하는 모습을 네.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큰 스님도 그냥 박정희 전 대통령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 정도까지만 하지 또 뭐 다른 정치적 얘기는 좀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삼가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김현주 평론가님 보실 때는 어때?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뭐 앞서 뭐 오르고 내릴 때는 발을 좀 헛디디긴 했습니다만 제일 먼저 화면에 눈에 띄는 대목은 일단 환하게 웃는 대목과 얼굴과 올림머리 뭐 이 정도가 진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변함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사실 수감 생활을 하는 중에 허리 부위가 이제 많이 안 좋아서 통원 치료 또 입원 치료를 반복하곤 했었기 때문에 네. 걸음걸이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불편하신 모습이 이제 보이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밝은 모습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인사말도 건네셨다고 하는데 그 방장 큰 스님도 오랜만에 뵙고 또 신도 여러분들도 만나고 또 지지자로 보이는 국민들도 이제 나오신 분들이랑 인사를 나누면서 너무 반갑다라는 인사도 하고 또 동화사에서 아주 세심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하면서 네. 전체적으로는 비공개 오찬 포함해서 약 2시간 반 정도 이 동화사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네. 그 유영아 변호사에 의하면은 그 이제 사찰 음식이잖아요. 네. 그 산나물 위주로 오늘 나왔는데 그렇죠, 네. 평상시보다 식사량도 많고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아주 뭐 좋은 시간을 보내신 모양입니다. 네. 지지자분들이 또 저기까지 같이 가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영상 보니까 짧게 악수하는 모습도 이제 있었습니다만 이제 유영아 변호사가 얼른 이제 손을 또 걷어들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잔뜩 기대했던 게 박성배 변호사님 예전에 한 1년 전에 기억으로는 대구 달성군의 그 사저에 도착했을 때는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뭔가 짧은 메시지라도 내지 않을까 많은 언론들이 이제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했습니다만 별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오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만 짧게 국민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게 돼 반갑습니다라고만 인사를 했습니다. 네. 사실 첫 공개 일정이라 현장에 많은 취재진이 몰렸지만 박 전 네.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행사 후에 차에 탑승하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지지자들이 다시 하이소, 즉 대통령을 다시 하이소,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삽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별다른 말 없이 손을 흔들면서 환하게 웃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앞서 이제 뭐 주목되는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이제 일거수일투족이 다 주목받았잖아요. 근데 그 옆에는 항상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유영하 변호사가 동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주 금요일 날 MBN 정치와이드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다, 또 보행도 어렵다는 전부 가짜 뉴스고요. 처음에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는데 지금 많이 회복되셔서 외출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대통령께서 종종 외출도 하셨고 또 여러분을 만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정치를 같이 하셨던 분들도 만나셨고 그다음에 청와대 계실 때 대통령 모셨던 참모들도 만나셨고 강요들도 만나셨습니다. 대구에 있는 외부 식당에서 식사도 하시고 조만간 대통령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편안하게 뭐 달성에서 지역구였으니까 다녔던 식당도 다니시고 또 그다음에 뭐 시장도 다니시고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실 겁니다. 일단은 김현주 평론가님께 먼저 여쭤보고 갈게요. 상당히 지난주 금요일 날 출연했을 때도 그날 첫 질문이 나온 게 아니라 사실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시 중에 안 좋은 어떤 설 중에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답을 했습니다만 박 전 대통령이 그 치매설 이런 게 좀 나돌았단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가짜 뉴스라고. 뭐 잘 동선이 노출되지 않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별 이야기들은 다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만 그 가짜 뉴스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고 오늘 또 그리고 모습으로 뭐 당연히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 만나서 인사도 건네고 합장하고 방장 큰 스님 만나서 인사 나누시고 하는 모습에서 뭐 그건 가짜 뉴스였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런 논란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유형아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 중에 손정희 변호사님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아름아름
이 여러 인사들을 만나왔다.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 만남, 뭔가 아름아름 만나왔다는 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상생활은 해왔지만 그동안에 이제 대외적인 활동이나 정치적인 행보는 상당히 자제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해였죠. 3월 달에 이제 대구로 가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어떤 행보를 할지 우리가 대선 과정도 겪었고 네. 또 이제 여당의 어떤 당대표 선거도 겪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주목을 했지만 거의 활동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과거에 같이 일했던 참모라든가 강요들은 이제 아름아름 만났다라는 것인데요. 네. 그만큼 정치적인 어떤 해석을 하는 데는 좀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특히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공개 행보라든가 활동을 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예전보다는 공개적인 활동을 늘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지지자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시장이나 이런 곳들을 다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앞으로는 조금 더 강폭 행보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이런 행보에 앞서서 건강 이상설이 있었거든요. 워낙에 이제 외부 노출을 조금 제한하거나 나타나시지 않는다 보니까 뭐 치매가 걸렸다, 걷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명백한 가짜 뉴스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김현주 평론가님께 다시 여쭤보고 갈게요. 이제 자연스럽게 세간의 관심은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시작하면 자주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1년여 만에 공개 행보했으니까 앞으로는 자주 시민분들하고 접촉 기회를 갖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또 시점인지라 뭐 총선 딱 1년 정도 남았어요. 뭐 네네. 그런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나올 법도 해요. 그래서. 근데 왜 그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 사찰의 동화사에 가신 행보를 보더라도 특별히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이야기는 앞으로도 낼 확률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뭐 이것을 통해서 별다른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침묵의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각의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의미 부여를 하는 분들의 의도가 네. 더 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그 유영하 변호사에 의하면은 김기현 대표가 그 다음 주 중쯤 아마 달성에 내려와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제 인사하는 방문 기회가 예방한대요? 있는 것으로 아마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은 좀 지켜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깜짝 행보 또는 어떤 공개된 행보를 이어갈지 계속해서 뉴스파이터도 안테나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여러분 혹시 영화 범죄도시 보셨어요? 그 윤계상 씨 나오는 영화. 거기서 나오는 대사 있잖아요. 너 내 누군지 아니?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 대사가 나오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지난 1월 30일 새벽 12시 30분경이었습니다. 30대 여성이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이제 시비가 붙었는데요. 술에 취한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요. 이제 몸싸움도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출동한 상황이었는데 네. 문제는 경찰이 출동을 해서 중재를 하면 싸움이 멈췄어야 되는데 오히려 경찰을 상대로 폭행이 시작이 된 아이고. 겁니다. 일단 머리카락을 움켜쥐게 됐고요. 어머. 손바닥으로 경찰을 폭행을 하면서 아니 왜 저쪽 편만 드느냐 이런 항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머. 이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어허. 그래서 경찰서로 이동을 해서 조사를 받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네. 경찰을 향해서 어떻게 폭언을 하냐면 네. 내가 누군지 아냐. 누군데요? 너는 누구 라인이냐. 누군데요? 이런 막말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결국은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술이 깰 때까지 머무르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고 기각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경찰 이 30대 여성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콧구멍이 2개라 숨쉬어요. 출동한 경찰을 향해 폭행한 것도 모자라서 김현주 평론가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누군데요? 뭐 학생이라고 처음엔 그랬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이제 현행범으로 네. 체포된 다음에 30대 여성 본인은 학생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학생은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 밝혀졌는데요. 그러면요. 서울 소재에 있는 그 모 법학전문대학원 이제 로스쿨생이었는데 이미 지난해 11월에 네.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되었기 때문에
검사 임용 예정이고 변호사 시험 결과가 곧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네. 이제 합격으로 나올 경우에는 검사가 될, 그러니까 단순 학생이 아니었던 예비 검사 신분이었던 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콧구멍이 2개라 숨을 쉰다니까 콧구멍이 2개라서 지금 범죄자를 만약에 미래에 얼마 안 있어 범죄자를 처벌하는 최일선에 서야 할 검사, 예비 검사란 양반이 뭐라고요? 지금 경찰한테 손찌검하고 한다는 얘기가 내가 누군지 알아? 참 가관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 검사라는 사람, 글쎄요, 예비 검사란 말을 붙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재판대 앞에 섰대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하시면 변호사 활동 하실 예정이십니까? 잠깐만 갈게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오늘 생활기하고 별표형 나왔는데. 앞에 조심하세요. 선생님 공부형 아닌 형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오늘 선거 결과? 한 말씀만 해주시죠. 경찰 누구 라인인지는 왜 여쭤보신 거예요, 도대체? 특권의식이 나도 모르게 생겼다. 참 가지가지합니다. 어느 라인인지는 왜 물어봤는지 진짜 우리 기자가 진짜 잘 질문한 것 같아요. 근데 박성배 변호사 오늘 재판 때는 오늘 재판에 섰다는 얘기는 뭐 약식 재판이가 어떤 뭐 정식 재판이가 어떤 재판입니까 오늘? 오늘 재판이 열렸다는 것 자체는 정식 재판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즉 단순히 벌금형 선고에 그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검사가 본 것 같습니다. 이 30대 예비 검사 지난 3월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재판부는 이 30대 예비 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합니다. 이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뤄서 선처하는 조치인데 재판부는 그 이유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성장 과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그 영상 좀 쭉 흘려봐 주세요. 참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막 휴대전화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보세요. 저기 휴대전화를 하고 있네. 문자를 보내는지 몰라도 혹시 이렇게 적고 있을까요? 어머 이 사람들 내가 누군지 모르나 봐. 혹시 뭐 그렇게 적고 있는 거 지인한테 보내고 있는 거. 아니 신민석 기자님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진짜 저런 사람들이 지금 아니 어디 또 전화를 하고 있어요. 야 빨리 와 나 도와줘. 혹시 뭐 전화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연예인들은 저렇게 안 하는 이유가 그 많은 저런 사례들을 보고 겪어보면서 경험이 쌓이는데 아마 갑자기 물론 취재진이 당황스러워가지고 휴대폰을 일부러 보는 척 했을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시면 검사들이 저런 말 많이 하죠. 술 취해가지고 뭐 내 누군지 알았는데 보통은 좀 나이가 있는 고참급인데 아직 그 예비자 무슨 검사 저런다는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긴 한데 아마 지금 저 모습은 아마 당황해서 그 저도 기자지만 기자들 저렇게 몰려들면 굉장히 좀 무섭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황해서 저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슨 문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뉴스 검색하나 봐요. 내 기사가 떴나? 내 행동 기사가 떴을까? 얼마나 떴을까? 조회수가 얼마일까? 막 가면서 클릭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근데 이지훈 변호사님 궁금한 게 예비 검사 그 임용 시험에 합격했다면서 그러면 자연적으로 저 최종 합격 결과 나오면 저 검사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우려스럽죠. 법무부는 사실상에 사건 직후에 이 30대 여성에 대해서 임용 예정자들은 보통은 사전 교육을 받아요. 네. 근데 그 교육에서 바로 배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사실상은 검찰 공무원이 되기에는 심각한 문제 사유가 있다라고 본 것이죠. 네. 그리고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네. 따라서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검사로는 임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혹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변호사 활동에 제약이 있을지 여부는 결국 징계위원회를 여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징계위원회에 앞서서 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먼저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검찰 공무원으로 임명되지 않는 것도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인사위원회가 결정할 절차로 보이는데 변호사 등록 여부도 징계 절차가 아니라 그 등록 여부를 받아들여주는 일정 기관에서 그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 이 정도 비사안이라면 당장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없게 등록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비검사가 된다는 마음에 어깨에 힘들어간 거예요? 순간?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 너는 누구 라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법의 심판, 처벌 달게 받고 지금부터 인성 수양을 좀 하세요. 그게 제일 급선무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춤바람남 이상한 곳이 있다는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난 내가 미워졌어. 어젯밤에 난 내가 싫어졌어. 빙글빙글 돌아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나 혼자 가슴 아팠어. 어머 지금 영상 뒤로 보니까 책걸상이 있고 교실 같아 보이는데 그럼 학생들 같은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 녀석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지금 춤바람 났어요? 네, 복고 영화 같은 장면인데요. 사실은 영화 아니고 현실판 교실입니다. 파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 6학년 일반 교실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6학년 학생들이 저렇게 편안한 옷차림으로 소방차 유행했을 때 6학년 친구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아하. 때거든요. 네, 저 가운데 키 큰 저 청자켓 입은 학생은 도대체 뭐예요? 선생님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이에요? 유병길 선생님이 현길쌤의 두둠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80년대 유행한 가수부터 90년대, 2000년대 지금 뉴진스 노래까지 재미난 흥겨운 댄스 음악과 같이 저렇게 춤바람 노래교실을 지금 찍어서 올렸다라고 하는데요. 학생들 굉장히 즐거워 보이죠. 이렇게 댄스 영상 SNS에 올려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저게 학생들의 일탈이 아니라 뭔가 선생님의 지도 아래 지금 평소의 교실 근데 선생님의 춤사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신민석 기자님. 네, 뭐 사실은 이 선생님 혼자 그 댄스하는 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고 보면 네. 이렇게 함께 연습하는 영상, 그다음에 연습해가지고 완성된 영상,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올라와 있는데 보면 저도 유튜브를 하는데 저는 한 몇백 건에서 조회수 1000건 넘으면 굉장히 기뻐하는데 이 유튜브는 보니까 뭐 20만 건, 40만 건 이런 게 되게 많고 심지어 1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해가지고 거기는 댓글이 1500개 이상 붙어 있더라고요. 어머.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유튜브인데 요즘에 학교에서 뭐 이렇게 체육도 예전만큼 많이 못하고 애들이 뛰어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렇게 뭔가 몸을 쓰고 하는 행동을 수업생이 하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댓글도 많은데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전생의 나라를 구해야만 만날 수 있는 선생님이다. 아하. 뭐 이 눈길 끌었고 네. 또 댄스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시네. 뭐 그런 비슷한 반응도 댓글에서 보였고 굉장히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모두 즐거워하는 모습에 많은 그 분들이 유튜브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와, 저기가 파주의 파평초등학교래요. 그런데 6학년인 일반이래요. 그런데 이런 교실을 만들 수 있다는 저 만들어간 선생님 일단 그 열정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춤선이 상당한데 선생님은 전문적으로 춤을 배운 적은 없답니다. 진짜요? 대학 때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 20대 후반에는 TV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완전 아마추어는 아니죠. 나름 춤의 진심인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선생님에 따르면 어릴 때는 서태지와 아이들을 따라하는 춤 좋아하는 아이였고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춤추는 게 천직인 것 같다고 밝히고 있는데 아하. 춤을 좋아해야 진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대단합니다. 이 선생님, 이현길 선생님이에요. 대체 어떤 생각으로 처음에 이렇게 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잖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초등학교에서 졸업식 때 영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영상에 좀 특별한 것들을 좀 담고 싶었고요. 학생들과 학부모님의 반응이 훨씬 더 뜨거웠어요.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저보다 더. 학부모님께 이제 어머니들께서 아시는 캔디 음악에 맞춰서 하고 싶다 말씀을 드렸더니 이걸 막 사가지고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아이들이 밝고 멋지게 나올 수 있도록 화면에 이제 그럼 또 추억을 하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하고 놀랬었던 거죠.
와,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엉뚱한 궁금증이 있어요. 김현주 평론가님. 혹시 지나가다가 교장 선생님, 이 선생 지금은 애들 데리고 뭐 하는 겁니까? 뭐 이러진 않았을까 싶어요.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그런 죄송합니다. 꼰대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아, 네. 교장 선생님 간에도 또 선생님 학생 간에도 저런 소통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선생님이니까 아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아하, 없을 것 같고 네. 또 앞으로도 정말 학창 시절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 누가 있었을까 할 때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현길 선생님 반에서 6학년을 보냈던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면 중학교를 갈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 해당 유튜브에 졸업생들과 함께라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 중학생이 된 졸업생들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교실을 보면서 아 교실이 이렇게 작았나 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또 다시 선생님과 함께 댄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등 해서 정말 저렇게 학교가 즐거울 수만 있으면은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저도 지켜봤습니다. 이현길 선생님과 저런 같이 어우러져서 춤추는 아이들은 혹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좀 내성적이고 좀 잘 어울리지 못했던 친구들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제가 만들다 보니까 한마디로 아이들은 교과 시간 외에도 함께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담임 선생님과. 그렇기 때문에 좀 기분이 좋지 않거나 우울하거나 좀 내성적이거나 했던 친구들도 기분 전환을 하고 뭔가 춤을 완성해 가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같이 도전을 하고 성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불편했던 감정들도 해소가 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함께 어울리고 웃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활동이 결국은 밝은 교실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네.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신민섭 기자님 사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 다 내 맘 같지는 않다. 이 영상을 보면서 응원하는 분들도 많지만 간혹 가다가 악플을 다는 분들이 있대요. 그랬더니 저희 제작진이 물어봤어요. 악플 다는 경우가 보면은 좀 마음 상하지 않아서 했더니 악플이 오히려 수업 소재가 된다. 와 대박. 이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대박. 제가 봤을 때 저 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우선 선생님한테 안무를 배운 부분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잘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러겠네요. 학생들과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소통하는 법도 배우겠지만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저기 있는 학생들은 앞으로 악플은 안다는 학생들이 되지 않을까. 아 그러네요. 맞아. 악플이 얼마큼 안 좋은지를 본인들이 경험하게 되고 물론 악플이라는 게 달릴 수밖에 없던 어떤 상황에 빚어져 가지고 본인에게 악플이 쏟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들은 정말 열심히 즐겁게 하루하루를 지낼 뿐인데 거기에 대한 악플을 달린 걸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이렇게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교육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선생님이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해가지고 학생들과 소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분은요 저희가 공개적으로 우리 아이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열정과 헌신을 하시는 이분 이 칭찬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파주 파평초등학교입니다. 6학년 1반의 담임 선생님 이현길 선생님 와 대박 너튜브가 현길쌤의 두둠칙 채널이랍니다. 앞으로도 한번 제가 방송 끝나가 한번 구독 쭉 한번 해볼게요. 응원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그런가 하면 대박! 눈 뜨고 코백한단 말이 있지만 세상에 이걸 훔쳐가요. 세상에 손정혜 변호사님. 네,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배달기사가 하는 행동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배달기사가 지금 금은방을 가고요. 그리고 거기서 금은방에선 기금속이 있으니까 기금속을 고르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착용도 해보고 목걸이도 착용을 해보는데요. 네.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저것 뭐 신나게 고르기도 하고요. 네. 그럼 고른 다음엔 뭘 해야 되냐면 카드 결제로 고른 물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카드가 네. 문제였습니다. 아하. 아까 배달 음식 카드 결제 받고 왔잖아요. 네. 바로 그 손님들의 카드였던 겁니다. 아니 앞서 잠깐이지만 이 뭔가 배달 일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뭔가 카드를 뭐 만지작하는 모습 그 모습은 봤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금은방 가게잖아요. 근데 저 카드가 손님 카드라는 게 대체 대관절 이해가 안 되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거 훔친 거예요 그러면? 훔치긴 훔친 거죠. 근데 카드 자체를 훔친 건 아니에요. 어머.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네.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소개를 드릴 텐데 아하, 네. 그 배달 기사의 손에 들려 있는 카드 결제기 요거를 조금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달 음식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탄 배달 기사 카드 결제기 같은 거를 지금 꺼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검은 카드 결제기는 실제로는 불법 복제기라고 합니다. 어머. 잠시 후에 배달을 마친 배달 기사 손에 들려 있는 게 바로 진짜 카드 결제기라고 하는데요. 어머. 불법 복제기를 통해서 손님에게 받은 카드를 바로 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빼낸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 집에서 배달시켜서 현관에서 바로 코앞에서 그 배달 기사분 앞에서 결제하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저런 배달 기사가 카드 복제기를 갖고 있는지 알 턱이 있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배달 기사 일당은 카드 결제기 외에 따로 복제기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먼저 복제기기에 카드를 넣어서 결제를 시도하는 척하면서 정보를 빼낸 다음에 이 손님한테는 결제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진짜 카드 결제기에 다시 카드를 넣어 결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 경찰 배달 기사가 카드 결제기를 2개 들고 다니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고객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고객의 눈썰미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불법 복제한 카드기. 그러다 보니까 신민석 기자님 그 이후에 금은방 모습은 그러면 그 복제한 카드로 펑펑 쓴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무려 34명의 신용카드를 이렇게 복제했는데요. 이렇게 복제한 카드를 가지고 그 1,700여만 원 상당의 결제를 했는데 34명 걸 다양한 건 아니고 그중에 일부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귀금속을 사거나 전자제품을 삽니다. 근데 이들이 귀금속이나 전자제품을 갖고 싶었던 건 아니고 이걸 다시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사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용도로 쓸 돈이었더라고요. 또 유흥비죠. 유흥비예요. 예상대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유흥비로 쓰려고 이런 큰 피해를 이 소비자들한테 손님들에게 입힌 거에 관련해서 대체 이 범행은 과연 한 사람만 저질렀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범들은 모두 20대 초반으로 배달 대행 일을 하며 알게 되어 사전에 총책, 중간관리책, 위조책, 전달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아니 이런 범죄도 무슨 조직이 이렇게 엮인 거예요? 조직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이지윤 변호사님? 네, 방금 설명 들으셨다시피 그 총책과 중간관리책, 그다음에 전달책, 위조책 등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시켜서 범행을 저질렀던 이 배달기사 13명이 모두 검거되었는데요. 특히 범행 주도자 4명은 고객 신용카드를 복제해서 돈을 빼돌린 혐의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구속되었고요. 네. 가담자 9명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그 경찰 현직 계실 때 그때도 이런 카드 복제 사기 이런 범죄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한두 건은 다뤄본 적이 있는데 흔하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범행 수법이고 이 사건처럼 작정하고 범행을 저지르면 피해를 막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수법을 알고 있으면 의심스러운 정황 정도는 포착할 수 있는데 네. 이 신용카드에는 RC 칩과 이 두꺼운 검은 줄 마그네틱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 신용카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마그네틱 부분이 보안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반면에 RC 칩은 보안이 상당히 높아서 곧바로 RC 칩으로 카드 결제를 하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먼저 RC 칩으로 결제하지 않고 마그네틱 부분을 긁어서 결제를 시도한 뒤에 기기를 바꿔서 다시 RC 칩으로 결제를 시도한다. 이때는 의심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좀 어쨌든 이 음식이 와서 반가운 마음에 음식만 쳐다보지 말고 꼭 결제기 2개 사용한지는 귀찮더라도 꼭 확인을 하셔야겠어요.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요. 자, 분위기 바꿔서 나라 밖 소식 좀 알아볼까요? 김현주 평론가님, 먼저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야생 표범하고요. 개하고 함께 있는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이죠. 네. 그런 흔치 않는 장면이 있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장면이네. 어머머. 서로를 의지하면서 꼭 붙어있는 표범과 개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뭐하니 너희들. 네.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개에게 표범은 가만히 등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어머.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상황을 보니까 둘 다 물에 빠진 걸까요? 지금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잖아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인도산림청에서 직접 SNS에 공개한 모습인데요. 네. 사실은 이 포범과 개는 직전까지는 죽고 쫓고 쫓기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어머. 처음에 이것을 목격한 관리인에 따르면은 네. 포범이 쫓아가는 상황이었대요. 개를 막 쫓다가 둘이 열심히 추격전을 벌이는데 갑자기 저기 시추공으로 쑥 빠진 거죠. 어머머. 그러면 포범이 개를 막 공격해야 될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개가 지금 표범 등에 의지하면서 살려고 고군부터 하고 있는 네네. 상황입니다. 네. 일단 표범 역시도 살아야 되잖아요. 아하. 살아야 되니까 이 개를 등에 탁 업어주고 별다른 조치는 안 하고 구조될 때까지 저렇게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네. 다행히 구조됐습니다. 아하. 위험한 순간에 잠시 휴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웃긴 장면이었어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